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이게 전단지 느낌 나는 거 있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인데, 독서 모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독서가 필요하신 분에게 강제로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독서를 편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있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독서 모임이 필요한 순간이 되고, 또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느낀 그런 감상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고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독서 모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제가 이 두 가지 질문 정도를 생각해봤어요. 혹시 오신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기대하는 게 있나요? 한 번씩. 아니면 그냥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다 논어를 안 읽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어에 대해서 쉽게 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책 주로 읽으시는지 한 번씩. 동우님은?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랑 그다음에 요즘 약간 부자들이 어떻게 돈 많이 버는 법. 네, 돈 많이 버는 법.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세이를 한번 또 읽고 싶어요. 네. 지아님은요? 저는 소설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장르보다는. 오. 그냥 이야기가 있는. 하연님은? 또 주로 소설 읽고 가끔 자연 관련한 에세이. 네.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논어를 선정했잖아요. 이 선정한 이유와 또 간단한 책 소개, 그리고 한 분씩 한 줄 평,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구절 어떤 건지,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요. 제가 좀 유명한 책들을 모았는데 이게 다 약간 독서 모임 북클럽 그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이 있잖아요. 칠판 같은 거. 굉장히 논어를 읽고서 이번에 여러분들 메모하시라고 제가 드린 건데, 인상 깊은 구절은 그 PPT 묶음에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읽고서 이렇게 하나씩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어떤 거에 인상 깊으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논어. 그럼 PPT 그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 책을 선정한 변. 왜 이 책을 선정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21살 때 읽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오히려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전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논어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논어를 가지고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감이 안 와. 아직도 감이 안 와. 왜냐면 이게 다 단편적인 어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설에 녹여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그때는 내가 소설을 썼던 사람이어서 글로써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소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그만큼 논어를 좋아했고, 대학 다닐 때도 뭐 교수님한테 나 논어 좋아한다고 잘못 말했다 교수님이 또 논어 엄청 읽은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둘이 논어 배틀하고 막 그랬었어요. 논어 중에 무슨 구절을 좋아하니? 그래서 갑자기 나 생각 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논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논어 읽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고,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책의 제목인 논어의 뜻에 대해서 해볼게요. 글자 그대로 보면 논하다는 뜻의 논과 말하다는 뜻의 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 논하는 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통상 공자의 기록이라고 어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표지에 있는 사람이 공자예요. 이 사람 이렇게 생겼고요. 논어에는 공자가 가르치기만 하는 모습뿐 아니라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노노에도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가진 이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공자에게 맨날 혼나던 자로가 나중에는 공자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을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논어를 읽어보신 분들은 자로라는 인물 대신 아실 텐데 자로가 누구냐면 논어에 41권이나 나오는데 공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자로가 있었기에 논어가 조금은 재미있는 책이 되었고 자로라는 인물 덕택에 공자가 돋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로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기만 했던 게 아니라 공자에게 충고도 하고 때로는 공자의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논어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육아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서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건데 그중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재미없다고 느끼는 까닭은 공자가 뜬금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근데 반면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읽은 사람은 이 얘기는 공자가 이 나이쯤에 이런 상황에 처해서 했던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어를 읽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논어를 반복해서 읽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논어와 공자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논어를 펼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논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논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 펴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 또 지각 능력과 감성을 가진 로봇과 공존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혼란스러운 변화를 준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공자 역시 천지가 개벽하듯 세상이 빠르게 변했던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그 정치적으로 되게 급변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그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제자들과 견디면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다듬었던 사람인데요. 그 지혜가 모인 책이 바로 논어예요.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공자가 한 고민은 지금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릴 만큼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인성 면접이라는 걸 보기도 할 정도죠. 그래서 논어를 읽음으로써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가 어떤 구성과 형식으로 있는지 알아볼게요. 논어를 보시면요. 어떤 책이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왈 땡땡 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어느 책이든 논어를 보시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고와 뭐 이런 한문 문장이 나오고 선생님이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번역이 이어져요. 그래서 자왈, 여기 자왈은 즉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뜻이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 책 전체 분량의 45%예요. 그리고 55%가 유자왈, 진자왈처럼 화자가 바뀐 자왈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공자의 어록이 아니죠. 그래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록이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당독으로 쓰일 때는 공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공자, 맹자, 노자, 장자처럼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논어에서 자왈이라고 한 경우에 자는 모두 공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논어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이 책에는 자왈, 즉 가르침의 선포에 해당하는 형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입식이 외워, 받았어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런 형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물론 2500년 전에 살았던 현인이 한 말이니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논어 장면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또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를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거를 사제 모델이라고 해요. 사제 관계는 가르침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써있는 쪽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뜻 아시죠?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을 뜻하는데요. 비전은 어떤 성취 결과가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비전이 있어야지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들과 미팅을 해도 처음에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노노에서 사람답게 사는 비전적인 삶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노노 1만 5천 여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람다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은 공자의 비전 선언으로 시작해요. 첫 장에 오롯이 다 담겨있는 노노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기, 자활, 하기편의 자활, 하기 시습지, 불역 열후, 유봉 자원 방래, 불역 낳고, 인부지, 이불은, 불역 분자호. 네. 이걸 해석하면 배우고 때맞춰 익히니 그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그 어찌 즐겁지 않으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으니 그 어찌 군자답지 않으랴.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 즐겁다. 이거 배우고 때맞춰 익히니 즐겁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런 문장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하기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바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기뻐야 하고 기뻐야 삶인데요.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앞에 이제 공자는 평생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은 배움에 있다고 배움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기에 배워야 하고 배워야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학과 습은 단순히 학교 공부를 배우고 복습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됨의 길을 본받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은 배워야 한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춤 배웠을 때 순고로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도 끊임없이 뭘 배우시네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 그런 걸 떠올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도 글을 또 배우시잖아요. 학교 졸업했는데도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요소는 즐거움인데요. 삶은 즐거워야 하고 즐거워야 삶인데 공자는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벗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논어에서의 즐거움은 벗과 나누는 지적 즐거움인데요. 벗을 학연지연으로 얽혀있는 아는 친구 정도로만 파악하면 이 즐거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벗은 사람다움의 길을 함께 걷는 뜻맞는 친구를 말한다. 그리고 셋째는 자유.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죠. 그래서 공자는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사람다움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기에 스스로 자유로워야 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야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람답게 살아가니 어찌 군자답지 않겠느냐고 해요. 그래서 사람다움의 길은 스스로 걷는 자기다움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자율적인 인격이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위적편. 자활 56호 이지 5화 31입 42부록 52지 천명 62이술 72중심 소유 불유구. 이걸 해석해보면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는 떳떳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고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40은 부록의 나이다.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50은 지천명의 나이다.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이 말을 해줬던 게 예전에 저한테 들이댔던 50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38 학생이 50이면 지천명할 나이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해서 그분 논어 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때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스스로 정리한 자서전이나 다름없어요. 이 말은. 그래서 단 38자로 일생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지위를 누렸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15세 지학, 30세 일입, 40세 부록, 50세 지천명, 60세 이순, 70세 종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의 출처가 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이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해석이 나와 있는데 우선 15세부터 볼게요. 지우학은 뜻지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뜻이 먼저다라는 말이에요. 선비사의 마음심이 하나로 형성된 선비의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비의 마음가짐은 일회성이 아니고 인생을 걸고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마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유학은 한마디로 사회적 존재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배움밖에 없다는 자각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5년간의 배움의 길에서 이룩한 성취는 이제 30대에 공자를 당당하게 바로 서게 만들었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법칙에 의하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공자가 15세에 본격적으로 예를 익히기 시작했다면 30이면 예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40 부록입니다. 허망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부록에 이르려면 배움의 길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40대는 오히려 수많은 혹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배움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온갖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또 부록은 하늘의 명을 아는 지천명으로 이어지는데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천명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고 사회적으로 얘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 학생 중에 예전에 배웠던 50대 학생 카카오톡 그 메시지 보면은 산다는 건 하늘의 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50대셔서 이거 읽으셨구나 그분도.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가 순해졌다는 이수는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알미 지극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중심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달관의 경지이자 완전한 자유의 경지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호학 보실게요. 호학은 조로의 학문학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삶의 지향을 배움의 과정에 두는 것이고 배움을 익혀서 실천에 옮기는 정신이에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 진리의 길에 이르게 하는 탐구 정신이에요. 공자는 호학은 자기를 키우고 자신을 넓히는 공부인 위기지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헌문편에 자활, 고지, 학자, 위기, 금지, 학자, 위기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됨을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배우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부한다. 네. 누구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공부다운 공부란 어떤 공부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해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거 뭐 공부하시는 거 있으세요? 본업 외에 공부하시는 거 있으세요?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다 글 공부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부에는 본받는 공부, 익히는 공부, 깨닫는 공부 등 다양한 공부론이 있어요. 위기지향은 자기 자신의 사람됨을 위하여 하는 공부고, 그래서 자신을 닫고 넓히고 키우는 공부예요. 반면 위인지학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부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공부이고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공부입니다. 소위 출세를 지향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위인지향의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란 정말 무엇인가? 네. 그런 생각부터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높은 점수를 따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학이 자활, 분자식 문국구, 거무구한, 인어, 사이, 신언언, 취유도의, 정원, 가위, 호학, 야이 있죠. 군자는 먹는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에서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를 밀접하게 처리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도 있는 곳에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으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네. 그래서 배움에 재미를 붙이는 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호학의 길은 크게 지향, 생활, 탐구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지향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식무구포. 식무구포가 뜻을 세운 사람은 먹는 것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무구한. 학문의 뜻을 두려면 살아감에 편한 것만 구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런 식무구포와 거무구한을 추구하는 안빈낙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무포무한인데,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할 돈으로 레슨 하나 더 배우고 여러분들 MZ세대들 오마카세 자주 가잖아요. 오마카세 갈 돈으로 레슨 하나 더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또 둘째는 맡은 바 소임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민첩하게 처리하면서 말은 신중하게 하는 민사신어. 예, 민사신어는 말보다 행동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히 군자의 말은 실천에 책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한 자세, 취도이정. 예, 취도이정이 진리를 따르며 자신을 무한히 교정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취도이정에서 도는 여기서 도는 도덕, 도리, 진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도가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예요. 성인의 말씀을 담은 경전과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바로잡고 자기를 완성해 가는 길이 호학입니다. 다음은 공부 편을 볼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부는 주로 학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명확히 변별하며 독실하게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문이죠. 또한 학문의 의미를 질문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공자는 질문의 문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배우기가 곧 학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질문의 대가, 질문의 공부의 원조는 공자예요. 공자는 질문으로 문명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할일, 자입태묘, 매삼은 혹왈, 수기, 추인, 지자, 지레호, 이태묘, 매삼은 자문, 자왈, 지왈, 시레야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자는 태묘에 들어가면 매사를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추인의 아들이 얘를 안다고 했는가. 태묘에 들어서는 매사를 묻더라.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얘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드리면 예의 대가인 공자가 묻는 것이 예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실천가이자 전도사인 공자가 물음을 예의 반열에 올린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매사를 묻더라 라는 말을 보면 자그마치 매사를 물었어요. 그래서 물음은 체면 치레용이 아니라 알을 대하는 예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물어왔어요. 옛날에는 전복에 의지하는 주술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는 각골 조각을 통해서 기흉을 던졌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동물은 물을 수 없죠. 사람만이 물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물어야 하고 물어야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페이지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야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공문활, 공문자 하이 위지문야, 자왈 민이호학, 불치함은 시위 위지문야. 예. 자공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문이란 시호를 받았습니까? 공자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고 한 것이다. 예. 불치함은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불치함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예요. 그래서 공자는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사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공자처럼 물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음은 수치가 아니고 묻지 않으면 영원히 무지의 늪에서 탈출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하고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물어야 합니다. 윗사람에게도 묻고 아랫사람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장님인데 대리나 신입사원에게 묻거나 학원 원장인데 학생에게 묻는다. 그러거나 공자가 그런 원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많이 묻자.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물었을 때 얻게 되는 게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던 게 나는 한 번도 취미로 글을 써보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취미로 글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묻기도 했었어요. 예. 다음 페이지 지형 말은 곧 사람이고 그 사람이는 곧 그의 말이다. 그래서 말을 말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배워야 하죠. 매 순간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특별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인, 자란, 고자, 원치, 불출, 치고, 지불, 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은 몸이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페이지 말의 책임은 행동이다 라고 써있죠. 사람과 말과 사람이 일치돼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일치의 책임은 그 말의 주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말의 주인이죠. 그래서 공자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기 때문에 말과 실천 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말해야 하죠. 그래서 이처럼 말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뭐 먹다가 걸리면 내가 한 말 못 지킨 거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위령도 자왈 사 달 이일 말이란 달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그래서 네, 언어의 가장 원초적 기능은 의사를 소통하는 거죠. 의사소통이 가장 소박하면서도 본질적인 언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달로 해석해서 네, 말은 전달하면 그뿐이다. 이 뜻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은 전달하면 그뿐이다. 달이 전달의 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은 뜻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전달하기 위함을 강조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 있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은데 리스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은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 서로가 의미를 전달받는 게 말의 본질이자 핵심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란 달일 뿐이다. 이거는 말이란 전달하는 것뿐이다. 네, 그거를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한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거 있잖아, 종이. 잠깐 멈춰도 될 것 같아요. 멈췄다 할까요? 가운데 누르면 저장돼.